3학년들 이제 기후 우리 더 나갔고요. 기후에 대해서 나간 내용 중에 우리가 교과서 정리 안 한 부분, 교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제 꼼꼼히 훑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이게 꼼꼼히 훑을 거고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은 밑줄 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건조한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에서는 소, 양 등을 유목하고 소, 양 이 중에서도 많이 유목하는 게 보통 양이에요. 양. 그리고 유목이 뭔지는 알죠? 유목이라는 건 먹이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술록을 유목한다. 여기서는 양을 유목하고 여기서는 술록을 유목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각 열기가. 건조한 기후 지역과 한랭한 기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유목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유목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뭐죠? 이 두 지역 모두 다 식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 두 지역 모두 무수목 기후에 속하고 하나는 추워서 하나는 건조해서 식생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물을 길러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조금 있는 풀을 이제 가축들을 뜯어 먹이고 살리는데 한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면 풀이 이제 다 뽑아 먹어서 없겠죠.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목 기후고 식생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유목이 이루어진다. 건조 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며 이것도 포인트예요.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요. 이게 건조 기후의 특징이고 연 강수량 250mm 기준으로 250mm가 안 되면 사막, 그리고 250 이상 500mm 미만이 되면 스텝 기후라고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게 여기 있던 사막의 구분이죠. 형성 원인에 따라서 사막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막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 이제 하나하나 영상 제작할 때 설명을 했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서 사막이 되는 곳은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륙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곳,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대표적인 게 고비나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의 대부분은 고위도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저위도 지역이 아니라 고위도 지역에 보통 분포한다. 고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 되겠고 다음에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지. 여기서는 중위도 대륙 서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가는 지역에도 사막이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막 두 가지가 나미부 사막이랑 아타카마 사막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미부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이 각각 영향을 준 해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요. 나미부 같은 경우에는 벵겔라 한류, 그리고 아타카마는 페루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되는 곳. 위치도 꼭 기억해야 되죠.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곳은 이쪽에 해당이 되고 요쯤이고 요쯤, 그리고 나미부 사막이 해당이 되는 곳은 요쯤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막이 나타나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한류에 의한 사막. 한류에 의한 사막은 대신에 그게 있다 그랬죠. 안개에서부터 물을 가지고 오는 거. 그 안개 포집기를 통해서 물을 안개가 지나갈 때 그물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그물에 걸린 물들을 끌어와서 물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시설들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아타카마 사막이고 다음에 여기는 파타고니아. 여기에 있는 산맥이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죠.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여기다 비를 다 뿌리니까 넘어와서는 비를 안 뿌려서 이곳에는 바람 그늘 사막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데가 안데스 산맥의 동사면인 파타고니아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텍스트를 보면 건조기후 지역은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기온의 일교차 크게 나타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풀라고 했던 수능특강 문제에도 이거 내용이 있었어요. 건조기후 지역은 식생이 없기 때문에 비열이 굉장히 작아요. 열을 저장했다가 뿜어줄 비열이 큰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기후는 사막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짧은 우기가 있고 키가 작은 풀, 단초가 자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가 열대 적도가 지나가요. 적도는 AF가 나타나고
이 AF 주변으로는 그 위쪽에 AW 사바나가 나타나고 아래쪽에도 사바나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위쪽에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 있는데 이 아열대 고압대 사막 위쪽과 아래쪽에도 역시 스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스텝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AF, 그 위에 AW, 그 위에 BS, 그 위에 BW, 그 위에 다시 BS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네들이겠죠. AF를 중심으로 AW가 위아래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가는 그 BW 사막 기후를 중심으로 그 위쪽에 BS와 그 위쪽에도 BS, 아래쪽에도 BS가 나타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후가 나타나는 분포 패턴이에요. 그리고 기후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건조 기후는 기후 그래프 기호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강수량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연 강수량 요거를 다 합쳤을 때 25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사막 기후냐 그리고 250이 넘으면 스텝 기후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여기서 기온 그래프를 봐야 될 때는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구분할 때는 기후 그래프를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처럼 생기면 선생님이 북반구라 얘기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노스먼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V자 형태가 되면 남반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별로 안 내려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 그래서 돌들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깨진다 그랬어요. 그걸 물리적 풍화라고 얘기를 했죠. 물리적 풍화라는 건 성질의 변화 없이 작게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에는 바람에 의해서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 중에 첫 번째 사막포도. 이거는 선생님이 마인드맵 가지고 수업할 때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막포도라는 게 이 포도가 우리가 먹는 그레이프, 그 달달한 포도 말하는 게 아니고 포장도로 할 때 그 포도예요. 이 포도가 사막 지역에 여기에 모래도 있고 요 위에 자갈들도 막 섞여 있어요. 모래랑 자갈들이 막 섞여 있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사막 기후 지역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불 때마다 크기가 작은 모래들은 없어져. 얘네들은 제거가 되는 거야. 모래들은 크기가 작은 이 모래들은 슝 바람 타고 날아가요. 날아가서 쌓여서 나중에 뭐가 되지? 뒤에 가서 사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사구가 되는 거예요. 바르한이라고 불리는. 근데 여기 있는 모래들이 제거되고 나면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크기가 비슷비슷한 자갈들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외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가 크기가 비슷비슷한 돌들만 여기에 쫙 깔아놨네? 마치 포장된 것 같네? 해서 사막에 포장된 도로라고 해서 사막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크기가 조그마한 것들이 날려가고 비슷한 크기 것들이 남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사막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버섯바위 생김새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삼릉서 이것도 다 본 거예요. 여기 삼릉석, 그리고 버섯 모양의 버섯바위, 그리고 사구가 생긴다. 이거 다 배웠죠. 사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때, 불어가는 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바람이 넘어가는 쪽은 경사가 이렇게 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를 보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대부분의 유수는 지표면을 덮듯이 넓게 퍼져 흐르는 포상홍수. 우리 포상홍수 자동차 막 탈출하는 거 맞죠? 지표면을 전체를 덮고 가는 거고. 그리고 포상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산 기슭의 경사면이 전체가 깎여 나가서 페디먼트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던 건데 이제 보세요.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사면을 타고 포상홍수가 이 산사면 전체를 덮고 흘러내리는 거야. 골짜기를 파고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타고 흘러내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겼던 산이지만 나무는 없죠. 건조기후니까 포상홍수에 의해서 여기 깎여 나가는데 이 면이 그대로 다 깎여 나가는 거야. 요만큼이 다 깎여 나갔어. 여기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요만큼이 깎여 나갔어. 그리고 이쪽으로도 물이 흘러갈 테니까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깎여 나갔어.
여기가 깎여 나간 거야. 그러면 이 깎여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깎아내니까. 그래서 이 완만한 경사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사면을 이쪽도 완경사면, 이쪽도 완경사면, 포상 홍수에 의해서 산사면이 깎여서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걸 페디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도 지금 페디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깎여서 경사가 비슷하게 완만한 경사 계속 나타나면 그걸 페디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막에 와디가 나타난다. 와디는 선생님이 일시적 하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가 올 때만 빗물이 흘러가서 하천이 형성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이게 중요하죠.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른 하천이고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플라야, 소금 호수, 일시적 호수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쌤이 얘기했던 데가 우유니 사막을 쌤이 사진도 보여주고 위치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플라야, 그 소금 사막, 일시적 호수, 물이 증발되고 나면 소금만 남아서 소금 사막이 되는 거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계곡의 입구에는 선상지가 발달하며, 근데 이 선상지가 부채꼴 모양의 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은행나무 잎 같이 생겼네. 은행나무 잎 같은 이 선상지가 여러 개가 연결되면 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선상지가 연결되어 바하다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전통적으로 원래 유목을 했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는 또는 외래하천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에서는 오아시스 농업 그리고 관계 농업 등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스텝 기후 지역에도 요즘은 그 관계 물을 끌어오거나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목을 했지만 지금은 대규모의 기업적 방목, 스텝 기후도 옛날에는 유목을 했지만 지금은 대규모 기업적 방목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서는 밀, 목화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그 스텝 기후 지역은 식물이 안 자라는 게 아니죠. 단초들이 자라요. 키가 작은 풀들. 근데 이 키가 작은 풀들이 대부분 1년생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1년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토양이 걔네들이 썩어. 그럼 그게 비료가 되는 거죠. 천연 비료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1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이 됐어. 그리고 스텝 기후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농사 짓고 잘 안 살았어요. 유목을 하거나 그랬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엄청 잘 되는 거야. 비옥해서. 그래서 이런 데가 그 우크라이나 같은 이 흑토지대가,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가 대규모 곡물농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러시아 지역이고, 러시아 지역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창지대, 비옥한 흑토지대라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가 다 농경지야. 지금 다 보이죠? 이게 다 전체가 농경지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 지금 농경지야. 아마 이 농경지 면적을 합치면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더 클 거예요. 그만큼 넓은 비옥한 흑토지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냉한데 기후환경과 지형 설명하도록 할게요.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 미만이어야 되고, 조건이 두 가지였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얘의 특징,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 아까 선생님이 건조 기후는 뭐가 크다 그랬죠? 일교차가 크다고 그랬어요. 얘는 연교차가 큰 거고, 대륙성 기후로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짧다. 짧은 여름이 있다. 그 마샤와곰 얘기를 했죠. 여기도 여름이 있다고, 우리나라처럼 더워요. 이 지역에는 침엽수림,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분포하고, 대표적인 데가 시베리아였고, 척박한 산성 토양인 포드졸이 나타난다 얘기를 했어요. 회백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강한 산성에 회백색 토양이 나타난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냉대 기후는 냉대 수변이랑 냉대 겨울 건조로 나뉘는데, 냉대 겨울 건조는 주로 우리나라 쪽, 러시아의 동쪽, 동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거고, 동북아시아의 냉대 수변 기후는 러시아의 서쪽, 유럽 쪽과 그리고 캐나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대 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인 경우에 툰드라고,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이면 빙설기후 또는 영구 빙설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최난월 0도 이상 10도 미만인 데가 툰드라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거죠. 툰드라 기후는 풀과
이끼류가 자란다는 거. 큰 풀은 아니에요. 건조기후에 자라는 그 단초보다도 더 작은 아주 조그마한 풀들과 이끼류가 자라고, 영구 빙설기후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풀이나 이끼류가 자랄 수 없어. 그래서 삶의 방식이 나뉘어지는 거죠. 원래 영구 빙설 기후 지역에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이 국해 연안 지역,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 연안 지역, 이 지역에서 술록을 유목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얘기했었죠. 왜냐면 작은 풀이랑 이끼류가 자라니까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 내륙이나 남극 같은 경우에는 영구 빙설기후가 나타나서 원래는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네,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닌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거나, 또는 사람들이 일부 마을을 이루고 살기도 하죠. 자원을 채굴해야 되는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한대기후라고 생각하는 건, 에스키모 같은 것도 그 이글루 짓고 사는 것도 사실은 영구 빙설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대기후, 툰드라기후에 살다가 사냥하러 일부 뭐 갔다가 나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기후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냉대기후는 그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서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 그랬죠. 그래서 연교차가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역시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남반구, 계절이 반대로 되는 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셋 중엔 얘만 남쪽에 있는 거니까 남극에 있고, 그리고 얘는 강수량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건조기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온을 먼저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으로만 보면 건조기후지만 기온이 영하 뭐 60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영구 빙설기후, EF 기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모스크바가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도 잘 아는 곳이죠. 한국사에서도 많이 배우는 곳.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여기 부동항, 동해 지역에 있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 되는 거고, 블라디보스톡은 동쪽 연안에 있기 때문에 DW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강수량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여름엔 강수량이 많지만 겨울에는 짧은 건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DF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죠. 얘에 비해서. 다음에 베로는 이쪽 알래스카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기온이 굉장히 낮으니까 한대기후인데, 이 한대기후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보다 높으니까, 0도보다 높고 10도보다 낮으면 얘가 E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ET가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냉한대 기후에서 발달하는 지형들,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이 발달하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더 추운 곳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중에 주빙하 지형이 더 추운 곳에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추워. 그 이유가 빙하 지형은 옛날에 빙하가 있다가 지금 없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곳이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나 냉대 기후 지역에 나타나고, 주빙하지 기후 지역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툰드라예요. 일부 냉대 기후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툰드라가 여기선 포인트고, 여기서는 서한 해양성 기후, 온대 기후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현재 빙하가 분포하고 있는 극지방과 고산 지역, 현재 빙하가 있는 극지방과 고산 지역, 과거 빙기 때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에 분포한다. 크게 빙하 침식 지형과 빙하 퇴적 지형으로 구분이 되며, 빙하 침식 지형 중 대표적인 게 권곡 이렇게 생긴 거죠. 선생님이 영상으로도 많이 넣었었고, 그리고 산 정상부에 권곡이 만나서 이루는 뾰족한 봉우리, 악기 호른처럼 생겨서 호른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스위스에 있는 마테호른이고, 그리고 빙하가 골짜기를 파면서 흘러가면 U자국, 그리고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피오르의 대표적인 데가 노르웨이, 칠레 남부, 뉴질랜드 남서부, 알래스카, 여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노르웨이 해안가 서한해양성, 칠레 남부 서한해양성 기후, 뉴질랜드 남서부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알래스카도 남쪽은 서한해양성 기후가 일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오르 해안이 나타나는 곳이 대부분 서한해양성 기후와 일부 냉대 기후예요. 그래서 주빙하 기후보다 따뜻한 곳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피오르가 되겠네요. 경치가 좀 아름답죠. 여기가 정확히 뭐 U자처럼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천에 의해 만들어진 V자국은 여기 바닥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아마 움푹 파 있을 겁니다. 움푹 파 있어서 이 물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수력 발전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에는 빙하가 후퇴하고 남은 자갈, 모래 등이 퇴적된 빙력토 평원이 있고 이 빙력토 평원의 특징은 얘네들 대부분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죠. 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천에 의해 퇴적된 거는 분급이 잘 이루어졌는데 빙하에 의해서 쌓인 것들은 분급이 잘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된 게 얘였죠. 에스커. 에스커는 빙하에 의해서 엄밀히 쌓인 게 아니라 빙하 밑에 있는 융빙수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용을 계속 보면 빙력토 평원에는 빙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타원형 형태로 빙하 퇴적물이 쌓인 드럼린이 있다.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 요거 드럼린 그리고 빙하 말단부에는 빙퇴석 지형인 모레인이 있다. 얘네들이 모레인이 되는 거고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빙하호를 이루고 있다. 빙하가 지나간 곳에는 얼음 덩어리가 남아가지고 빙하호를 이루기도 하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빙하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융빙수가 흘러나와서 에스커를 이루기도 한다. 이 빙하호는 굉장히 그 냉대 기후 지역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캐나다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오데오 있죠? 이 크기가 큰 오데오가 5개가 있어서 오데오죠. 이 5개 전부 다 빙하호예요. 그리고 캐나다 있는데 보면 이런 데 막 조그맣게 호수들이 엄청 많아요. 이 모든 호수들이 다 이게 다 빙하호예요. 빙하호. 빙하가 파놓은 곳에 얼음 덩어리가 남아있다가 또는 비가 내려서 그게 고여서 호수가 된 거야. 이게 모두가 다 빙하호예요. 빙하호.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보세요. 여기 조금만 확 이렇게 넓게 봐도 여기가 다 호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다 여기가 지금 다 빙하호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빙하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주빙하 지형의 대표적인 거는 구조토.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에 있는 애들이 활동층이 여름에 녹아가지고 경사 방향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리고 얘네들이 큰 돌이랑 작은 돌이랑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이동하는 그 거리가 달라져가지고 결국에 작은 애들은 가운데 모이고 큰 애들은 바깥쪽에 모여서 다각형의 모양의 토양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그걸 구조토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이런 것들은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에 나타나는 툰드라 기후, ET 기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암석의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서 돌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태백산에 있는 애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림으로는 없네요. 애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토양층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활동층의 기하학적인 다각형 모양의 구조토가 형성되기도 한다 얘기를 했고 산사면을 따라서 그 활동층이 흘러내리면 그걸 우리가 솔리플럭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줬었죠. 이렇게 산사면을 타고 흘러내릴 때 혓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얘를 우리가 솔리플럭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냉한대 기후 주민생활 냉대 기후 지역엔 주로 밭농사와 임업 나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타이가 지대를 중심으로 나무가 굉장히 많고 이 시베리아 냉대 기후에 자라는 나무들이 연질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연해요. 그래서 종이나 그 펄프, 휴지의 원료가 되는 것들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빙하 지형이 나타난 지역에서는 계곡의 큰 낙차를 수력 발전에 이용하거나 피오르와 유자곡에 형성된 폭포, 빙하호 등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한다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요거 하나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가 큰 U자곡이고 이 U자곡, 작은 U자곡, U자곡과 U자곡 사이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폭포가 발달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높이가 다른 골짜기가 만나는 걸, 계곡이 만나는 걸 우리 현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 현곡이 있기 때문에 폭포가 발달하고 폭포가 발달하니까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수력 발전의 비중이 90%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낮아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술록을 유목하거나 북극곰, 바다표면 고래 등을 사냥하며 생활했다. 가죽과 털을 이용해 옷 만드는 건 당연하고
비타민을 얻기 위해 날것으로 먹었다. 이게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였죠. 그리고 토양층이 녹아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고산가옥을 짓는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냉대 기후 지역에서 임업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바닥으로부터 집을 높게 띄어서 지은 그 고산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임시가옥인 이글루가 되는 거고, 여기 오로라가 보이네요. 이 오로라도 고위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현상이죠.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오네. 오로라, 빙하, 백야, 반대되는 그 극야 현상 등을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빙하 양이 줄어들게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농경이 가능해지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조, 냉대, 한대기후에 대한 교과서 내용 정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